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스런 관계가 있는데 썰로나 채널에서만 특별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열병을 앓고 나서 독특한 체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남자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것의 크기가 커진 것이죠. 아마 평균의 2배가 넘을 겁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보름 정도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갑자기 멀쩡히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몇 번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 아프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만둘까 물어봤지만 그만두지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저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데이트 말미에 제가 모텔에 가자고 말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몇 번 가본 적도 있습니다. 백인 여자가 있는 업소도 갔었는데 저는 이 차를 가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물건을 눈치챈 백인 여자가 먼저 제안을 하더군요. 저와 이 차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라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녀 역시 많이 아파했습니다. 백인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 데이트가 점점 재미없어져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키도 평균이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이 아니어서 여자를 쉽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죠.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연락은 꼭 오곤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관계였는데도 그 정을 잊지 못해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머니가 선을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싶어 처음에는 좋은 말로 거절했지만 중매쟁이는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는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밤을 보낸 후에 그런 마음을 확신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죠.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단호한 성격이신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거칠고 성격도 강한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 스타일이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장모님은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큰 소리로 웃어주셔서 장모님께 호감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처가와 같은 동네에 집을 마련해 살았는데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라는 것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저기 저 건물 뒷집에 사는 여자 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노래방 도우미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여자가 왜 노래방 도우미를 할까 의문을 품고 있던 중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지만 상대 남자는 너무 어려 보였고 둘은 분명 처음 만난 사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에 저는 일단 항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신혼여행 내내 부부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제 사이즈에 적응했고 저와의 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중 관계에 실패한 이야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단둘이 살면서 서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의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자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출산하고 몸을 회복할 때까지 잠시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잘 참지 못하는 편입니다. 신혼 때 매일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들며 술을 따라드리고 부장님의 주사를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끌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카운터에서 주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눈 후 현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장님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도우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장모님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장님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라며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겨왔는데 장모님에게서 이런 냄새를 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며 브로스를 추다가 저와 장모님을 이끌어 함께 브로스를 추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장모님과 어색하게 브로스를 췄습니다. 아마도 장모님은 제 사이즈를 눈치챘을 겁니다. 부장님은 이 차를 가겠다고 했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부장님은 다 같이 가는 거야. 부장이 쏘는데 안 갈 수 있냐? 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가로채며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장모님에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자라며 얼른 제 손목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너무 외로워서 외간 남자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를 만나면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누리는 남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점점 두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재산을 보고 욕심을 내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를 자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장에게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남자들 중에는 나이 많은 여자를 불러달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눈에 서글픔을 가득 담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남자가 그리운 여자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모님의 서글픈 표정을 보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께 부장님이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온 것이라고 설명하자 장모님은 남자들이 사회생활 중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고 하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얘기를 대충 마무리한 후 저는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마주한 채 한참을 보다 우리는 침대로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장모님도 물론 저를 많이 버거워하셨습니다. 일을 마친 후 솔직하게 장모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만삭이라 풀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장모님에게 풀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출 때 자네 물건이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장모님께 많이 아팠는지 물어보자 장모님은 아프면서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아프실까봐 반 정도만 들어갔던 건 아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나? 라고 답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에게 풀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본인이 호강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나 저는 모른 척하며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안 힘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자네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나은 거야.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2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모텔에서 나와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점심은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끔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장모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장모님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민폐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핑계를 대며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반찬은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데도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줄 때 화장도 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전에 그날 이후로 하지 못했을 텐데 괜찮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힘들긴 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울 수도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선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한테 말하지 그랬나.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바람 나겠어라며 장모님은 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 안 힘드시세요?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라고 묻자 장모님은 아니네. 사위가 바람나게 둘 수는 없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보양식을 해주시고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지내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내가 몸을 회복한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요즘 희진이가 잘 받아주나? 등의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더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외롭다며 매달렸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고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 들르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장모님이 저에게 적응한 듯 보입니다. 장모님과 둘이 있을 때 가끔 여보라고 하며 교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단호한 모습이었던 장모님이 이렇게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며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비밀 여자친구가 있으니 요샌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고 공장 생산직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요.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서까지 써서 넣어주신 공장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만 보면 대부분이 퇴사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정말 오래 다닌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반 평사원에서 승진까지 했고 지금은 파트장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래 다니면서 싹싹하게 굴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게 봐주신 거죠. 문제는 지금 회사에서 교외 한적한 시골 마을 쪽에 좋은 부지를 얻어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다 보니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정 이루고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나 아내분 회사 문제도 끼어 있어서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한날은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두고 정근아, 너 돈 빡세게 모은다 생각하고 3년만 갔다 와라. 휴가나 연차 잘 챙겨줄게. 지금 관리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 하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껑충 뛰고 딱 3년만 있으면 다시 복귀해서 승진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할까요? 교외 시골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월세로 내놓은 집들도 꽤 많아서 회사에서 주거 비용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조건을 따지고 보니 지금보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몇 년간은 여자친구 사귈 수도 없고 유흥을 못 즐긴다는 것 정도. 아직 20대 후반이고 그 김에 바짝 돈 모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며칠 후 사장님을 찾아가 제가 가겠습니다. 저 돌아오면 바로 승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여유기간이 약 3주 정도밖에 없어서 급하게 집도 구하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뒀습니다. 직접 내려가 볼 수는 없어서 회사분들 중 내려가시는 분들 추천받아서 비슷비슷한 동네로 집을 구하게 됐어요. 제가 살게 된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는데요. 나름대로 20평대이고 이번에 인테리어까지 싹 새로 해서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네에서도 구석에 있는 곳이라서 창문 열면 바로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 경운기 지나다니고 밤이면 풀벌레 소리만 나는 곳이요. 동네 슈퍼까지 갈래도 10분은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통근 버스도 다닌다고 하고 슬슬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지낼만 할 것 같더라고요. 이사 오고 한 달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고 신입 직원들도 많이 뽑아서 교육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3일짜리 휴가 얻어서 쓰고 집에서 빈둥거리다 문득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구름과자 태우면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밭에 덩그러니 여자 한 명이 몸을 숙이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모자 챙도 넓고 옆으로 꽃무늬 천까지 둘러져 있어서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밭을 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이 동네 사람 같지 않게 굉장히 키도 크고 늘씬해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창밖 구경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어쩐지 그 여성분에게는 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 졸리기 시작해서 신나게 낮잠도 자고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다녀오는 길에 지난번 창문을 열었을 때 보였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통근 버스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길가랑 가까운 밭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얼굴도 그렇고 이것저것 궁금해져서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여성분에게 안녕하세요. 매번 지나가다 뵀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라고 말을 걸어봤어요. 여성분께서는 저를 흘끗 보시고 일어나서 공단분인가요? 저기 맨션으로 새로 이사 오신 반가워요. 하고 반갑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초면에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건 실례인 것 같아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액면가는 주변 공단 누님들이랑 비슷하게 보여 40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심하기도 해서 맥주 몇 캔을 사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여성분께서 바치를 하시다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이제 들어오시나 봐요 하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저도 괜히 먼저 말을 걸어줬다는 게 감사해서 반갑게네. 해 떨어진 지 꽤 됐는데 아직 일하고 계시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께서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이 시간이네요. 맥주인가 봐요. 나도 목 타서 그런가 맥주가 막 당기네 하시는 겁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여성분께 조심스럽게 안 바쁘시면 한잔 같이 하시겠어요? 저도 이 동네에 아는 분들도 없고 해서 심심하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알겠다 하시더니 흙만 툭툭 털고 저희 집에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런데 옷 좀 빌려줄래요? 금방 물로만 씻고 올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도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편하게 입는 티셔츠와 반바지 한 장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러고 간단하게 집에 있는 음식들로 요리하려는데 그 여성분께서 먼저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10분도 안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 한 상 뚝딱 차려내 주셔서 맥주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술 기운이 슬슬 올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60대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말 많이 봐야 40대 후반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적잖이 충격을 먹었어요. 남편은 젊었을 저 애도 낳기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서로 호구 조사하다가 술이 오른다며 바닥에 같이 누워 두런두런 얘기 나누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서서히 가까이 갔는데 피하지 않으시기에 그대로 입을 맞췄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새벽 밤이슬이 어스름하게 내려올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데려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추스르고 바람 좀 쐬며 집까지 데려다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데려다 드리고 집에 와서 피로에 지쳐서 잠들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회사 출근하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좁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상한 사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로 집으로 근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제와 다르게 평상복 입으신 그 여성 분께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 반찬이 별로 없길래 좀 해왔어요. 챙겨 먹어요 하고 금방 가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기는 좀 못해서 이왕 반찬 해오셨는데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하고 어색하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해보니 정확하게는 저희 할머니와 동갑이셨어요.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 이른 나이에 낳으셔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내가 우리 친할머니 뻘 되시는 분과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해요. 어차피 너네도 없어서 이모나 할머니는 좀 그렇고 하시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편하게 누나 하면서 잘 따르고 있는데요. 처음 만났던 날 퍽 즐거웠던 건지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또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잡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지내고 있을 때쯤 누님께서 저를 자기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애칭처럼 부르기보다는 아주머니들끼리 부르시는 자기야 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하지만 보통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동성에게 자기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기는 못해서 그냥 두었어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따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반찬 주고 같이 저녁 먹자는 핑계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연상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공장에 들어온 20대 중반 여성 분들이나 친구가 소개시켜준 아는 동생들만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집뿐만 아니라 누님 댁, 심지어는 밭에서도 몰래 미래를 즐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분들에게 들킬까봐 겁도 났는데 몇 번 해보니 점점 대담해지더라고요.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없는 곳이라 작정하고 후레쉬 들고 비추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는데 이제는 누님보다 제가 더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들키는 건 아예 예상에도 없어서 누님에게 내일은 밭에서 봐요 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관계를 거의 3개월 가까이
이어왔을 때였는데요. 저희 공장으로 예쁘장한 20대 후반 동갑내기 여성 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저희 또래는 거의 없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 여성 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티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공장 사람들도 저에게 너도 나도 정근 씨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잘 해봐 했지만 저는 좀처럼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장한 외모에 몸매도 좋으셨는데 말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또래의 여성분들에게 눈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공장에 새로 오신 여성분들보다는 지금까지 몇 개월 봐온 누님들에게 더 관심이 생겼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제가 친하게 지내는 누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이나 밭, 저희 집까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말이죠. 공장분들은 저희 둘을 밀어주고 싶어 하셔서 그냥 앞으로 2년은 넘게 여기서 지내야 하는데 헤어지면 서먹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불편해서 싫어요 하고 변명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다들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 여성분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친구처럼 대하지만 눈빛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제 또래 여성 분들에게 흥미가 가지 않는데 물론 누님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오르기는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은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합리화도 하게 돼요. 결국은 지금 주어진 상황을 즐기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지만 나중에 다시 내가 살던 도시로 돌아갔을 때도 또래 여성분들에게 눈길이 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솔직히 아직 2년 넘게 더 지내야 하는데 굳이 왜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요. 그냥 모르는 척 지금 상황을 즐겨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돌아가서도 저희 엄마, 할머니, 뻘여자만 찾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저희 집이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과 저까지 복닥복닥하게 모여 살았던 거죠. 할머니는 사실 제 아버지의 엄마가 아니세요. 아버지를 낳고 3살이 채 되기도 전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친어머니시고요. 지금의 할머니는 그 후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안함을 가지던 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한 할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의부사들인 저희 아버지를 아주 지극정성 키워주신 분이라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으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우면 저희 아빠는 대번에
할머니 편을 들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역시 혹시 당신 자식 생기면 저희 아빠가 차별 느낄까 싶어 자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분이에요. 심지어 저 태어나고부터는 저희 엄마에게 애미는 하고 싶은 일 해. 애는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하셨을 정도로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 집이 엄마까지 돈을 벌어와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할아버지는 그 옛날부터 벽돌 공장으로 엄청난 부를 일구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할머니 지원 아래에서 명문대에 전문직 직업까지 가지셨으니까요. 이런 아버지와 결혼한 저희 어머니도 참 꿈이 많은 분이십니다. 특히 어머니는 사업 쪽에 눈이 밝아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 키워서 건축 자재,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세요. 할아버지도 아들이 못 이뤄준 사업 확장 꿈을 며느리가 대신해 주었다고 엄마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요. 함께 사는 동안 할머니는 제 공부도 봐주시고 저희 학업 포트폴리오까지 관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비슷한 체질인지 몸 쓰는 일보다는 공부가 적성에 맞아 아버지의 대학 후배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직구는 아니지만 언젠가 저도 전문직으로 취업이 가능한 학과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이라 생각하고, 자취하고 난 후에도 집에 자주 찾아가 가족들을 뵙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분인데 간암 판정을 받으셔서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바쁘신데 할아버지는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소식을 들어 저희 가족들 모두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처음 6개월 정도 남았다 들었지만 2년 가까이를 버텨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를 해보겠다며 늠름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결국 저희 할아버지는 2년간 투병 생활하시다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던 손주를 보고 싶어서 견디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할아버지가 뭐 보고 싶어서 치료 잘 받으신 거야 하며 비통해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저희 할머니는 분가를 선언하셨습니다. 저희 아빠, 엄마는 극구 말리셨지만 할머니께서는 이제 너네도 다 컸고 나도 친구들이랑 좀 놀자. 가끔 들여다 봐주면 돼. 내가 어디 죽는다던 하면서 씩씩하게 집을 구해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를 배려하셨던 거겠죠. 실제로 괜찮아 보이셨고 친구분들과 크루즈,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며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시곤 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할머니가 지금 좀 편찮으신 것 같네. 네가 할머니한테 좀 가볼래? 엄마가 오늘 출장 와 있어서 내일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 뵙고 놀다 와야겠다 해서 아르바이트 끝나자마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몸살이 오셨는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따뜻한 차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대학생 때 저희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거라 정말 젊으신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유난히 기력이 없어 보여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밝은 척하면서 할머니와 옛날 얘기하면서 놀았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할머니와 손자만큼은 아니지. 막내 아들 정도 되려나. 너는 정말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처럼 키웠어. 하시면서 저를 토닥거려 주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에게 안겨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 떠보니 벌써 밤 12시가 다 되어가서 낙차 끊기기 전에 나가야 할 것 같아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침대 밖으로 벗어나려 했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내가 요즘 참 외롭고 무섭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분가를 반대하던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는 큰 소리 떵떵 치셨던 할머니였지만 사실은 외롭고 무서우셨나 보구나 싶어 저도 다시 누웠습니다. 저도 할머니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누워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 누우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우리 오이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키도 크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간지럽다 하면서 할머니 손을 떼어냈는데 할머니의 손이 향한 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는 돌아 누웠어요. 막 웃으며 저를 장난삼아 괴롭히고 있었던 할머니께서도 잠시 날이 없어지셨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 손을 잡은 할머니는 대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할머니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어렸을 적 공부를 가르쳐 주실 때처럼 자상하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 일이 다 꿈인가 싶을 정도로 평화롭더라고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할머니는 늦잠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셨고 저희는 함께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하시면서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할머니에게 저는 죄송해요.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할머니는 그만 말해. 젊은 우리 손주 힘들까봐 할머니가 스트레스 풀어준 거야. 그 덕에 나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바로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꿈을 꾼 건지 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있었던 일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니 저 역시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가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천연 오일을 사서 선물해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아로마 오일이나 마사지를 참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집에 유명하고 향 좋은 제품들을 많이 사다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로 월급 받은 것을 쪼개 비싼 천연 오일을 샀습니다. 마침 얼마 후가 할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때까지는 할머니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할머니도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분인데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할머니 생일이 되어 레스토랑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간단하게 밥을 먹고 케이크를 준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그 할머니 생일 선물을 드렸는데요. 생일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보던 할머니께서 제 선물이 천연 오일인 것을 보고 눈에 띄게 놀라시더라고요. 가족들도 다 할머니에게 왜요? 오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께서는 아니, 내가 예전에 쓰던 거라 반가워서 그랬지. 다들 선물 고마워 하고 황급히 닫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도 그날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나 오늘 할머니 집 가서 잘래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저에게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 잘 보살펴 드려 하셨어요. 할머니만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래 우리 힘센 손자 내 집에 가자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저는 할머니의 미소를 보고 할머니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더러 손님 방 준비해뒀어. 거기서 자면 돼 하셨어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할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윙크를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온 걸 보고 할머니는 약간 놀라는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거실에 있는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제가 드렸던 천연 오일을 가지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샤워를 한 후 제 옆에 누우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주무세요 했더니 할머니는 고개만 가로저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답답해져서 할머니에게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품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황해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야. 그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할머니도 저에게 오일은 일부러 사온 거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는데 할머니께서 제 옆에 두었던 오일을 뜯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살짝 들어 올리고 침대에 누우시면서 이왕 사왔으니 해봐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천천히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이끌어 주셔서 저는 또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할머니 집으로 엄마 아빠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늦잠을 자던 저와 할머니가 놀라서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부모님을 마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할머니와 저에게 어제 둘 다 잘 잤나 봐. 아주 피부가 반질반질하네 하셨습니다. 그러고 도시락으로 싸온 미역국과 반찬을 꺼내 다시 한번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 드렸는데요. 부모님이 눈치를 챘나 싶어서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꿈에도 모르고 계시는 듯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도 안도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오일 마사지를 핑계로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몇 번 더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눈을 가늘게 뜨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할머니가 내 아버지를 낳아준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할머니가 저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이신 분이라는 게 요즘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그녀, 아무도 모르는 내 보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요. 사실 아랫집 할머니와 일이 있었거든요.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형제 중 막내고요. 정신 차려보니 우리 아버지는 지역의 유지였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모님과 북한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반이 없이 내려오다 보니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 사업을 전수받아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아버지는 형제 중 한 명에게 사업을 물려준다고 하셨는데 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 취업해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의 형수님을 만나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형은 누가 봐도 학자 스타일이고 저는 사람 좋아하고 명랑한 스타일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사업체 대리점주예요. 돈을 벌어 인근 상가 건물도 사고 낮은 산도 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기술 전수를 해준 뒤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산에 과실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재미에 매일 산에 다니세요. 저는 총각 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2살이 어린데 참 예쁘고 씩씩한 성격이에요. 처음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살림이 서툰 상태에서 매일 친정에 전화해서 엄마, 아버님이 생선을 사오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 하며 조리법을 물어보더라고요. 매일매일 새 반찬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제 사업장에 같이 나와 일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귀한 아이들을 넷이나 낳고 살고 있어요. 아내는 아이들도 씩씩하게 잘 키웠어요. 키가 작고 마른 편인데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틈이 날 때마다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6년 동안 아이넷을 낳았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여 지금은 무척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어려웠던 때도 한철이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하기로 했죠. 차 타고 1시간 가면 바다가 나왔어요. 가끔 본가에 내려오는 형이랑 낚시를 같이 가기도 했고요. 아내는 낚시용품을 사는데 큰돈을 써도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장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한다면서 밤낚시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지인들과 배낚시를 예약해서 새벽에 나가는 것은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낚시를 다니다 보니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꽤 넓은 평수인데 자연이 보이는 곳에 집을 사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아내와 바닷가 근처에 집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보이면 집이 너무 비싸더군요. 내 욕심만 챙길 수 없어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좋은 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업자가 새로 지었는데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는 말에 사업장 문을 닫고 쫓아가 봤어요.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 무척 좋더라고요. 텃밭, 공간도 있고요. 아내와 상의 끝에 조금 무리를 해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마당에 잔디도 심고 데크도 잘 지었어요. 지붕도 좀 넓히고요. 방이 3개였는데 작은 방은 손님 방으로 꾸며놨어요. 아내는 몇 번 와보더니 이제 아이들 다 키웠으니 집에서 좀 쉬고
여가 활동하고 싶다고 따로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잘됐다 싶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컨하우스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농촌 특성상 주민들과 잘 지내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한 날 마을회관에 가서 이사 왔다고 소개하고 떡을 돌렸어요. 그리고 발전 기금도 넉넉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이웃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세컨하우스를 짓고 사는 어떤 형님도 알게 되어 함께 낚시를 가기도 했고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형님은 저에게 성격이 좋다며 회 뜨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아직 속도가 많이 느리지만 바로잡은 생선을 회 떠먹으니 그 맛이 일품이더군요. 50대가 되어 아이들도 잘 자랐고 사업도 잘 되겠다. 세컨하우스에서 편하게 취미생활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딸 부부가 고생하더니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세컨하우스가 있는 마을은 어촌 지역으로 빈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 집 바로 밑에 사시는데 평생 이 동네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낚시할 사람은 없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신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도 밭에서 작물을 심었고요. 농사에 서툴러 모종을 많이 죽였다고 하니 제 밭에 와서 잡초를 뽑아주고 이건 이렇게 심고 물은 언제 줘야 한다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네 집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세면대에 물이 시원하게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도구를 가져가 세면대에 물구멍에 낀 머리카락과 물때를 제거해 줬어요.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살림도 깔끔하게 못한다며 민망해하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라고 했죠. 할머니는 물이 잘 빠지니 이제 속이 시원하다면서 제 손을 잡고 뉴스라도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집에는 자녀들과 함께 한 사진이 난이 걸려 있었어요. 인자한 할아버지 사진도요. 혼자 사시는 거 쓸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이 생활도 적응이 됐어. 다들 바쁘니 내가 이해해야지 뭐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방에 책이 많아서 봤더니 조선왕조 실록, 삼국지 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 책이냐고 물었더니 내 책이야.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 사회 점수는 늘 100점이었어 하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70대 후반인데 그 당시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분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역사 과목을 좋아해서 할머니와 역사 이야기에 한참 빠져 2시간이나 담소를 나누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세컨하우스에 갈 때마다 할머니 집에 들러 인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불이 켜 있길래
대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했더니 아까 싱크대 밑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겨우 일어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지갑을 챙겨오라고 했어요. 한참을 달려 정형외과에 모시고 갔고 다행히 타박상 정도만 입었으니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자식보다 낫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세컨하우스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딸이 택배로 간식거리를 보내줬는데 같이 먹자고요. 비싼 롤케이크와 생과일 주스, 할머니가 만든 반찬들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다리는 이제 안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이제 거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할머니와 저녁을 차려 먹고 후식에 와인도 곁들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밥 먹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남자와 함께 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할머니가 살아온 얘기, 우리의 공통 주제를 나누면서 와인까지 들어가니 기분이 업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집에 가서 자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할머니, 비 오는데 번거롭게 집에 가지 마시고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미안한데 오늘만 신세 질게 하고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침대가 참 편하네. 나는 침대 생활을 안 해봐서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라고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하고 옆에 누웠습니다. 조용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참 곱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했어요. 할머니는 건강한 저를 잘 받아주었어요. 그 다음 주에 세컨하우스에 갔더니 할머니가 동네 어귀에 서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잠깐 와봐. 내가 딸한테 새 역사책 한 권 보내달라고 했어 하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차를 주차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안방에 작은 침대를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침대에서 자보니 너무 좋더라. 다리도 덜 아프고 말야 하며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며칠 뒤 아내는 웬일로 세컨하우스에 가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할머니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인데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시골 생활 재미없다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그 집에 무슨 일 있어 하고 나를 세우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아내와 세컨하우스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차를 보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내가 같이 온 것도 모르고요. 저는 할머니께 이따 밤에 와이프가 잠들면 놀러 갈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 집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들어서 들키지 않았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동네 할머니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할머니만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와 얘가 좋은 시간을 보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네가 즐거우면 내 마음도 좋아. 늙은 년이 젊은 남자를 만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면서 오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